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조선 3대 임금 태종을 살펴봤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 군주 태종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웬만한 영화보다 더 재밌는 내용이기에 실제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런 아버지가 쌓아올린 강력한 기반 위에서 탁월한 천재성과 끝까지 밀어붙이는 뚝심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세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은 조선 4대 임금으로 재위 기간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32년이고 묘호는 세종, 이름은 이도입니다. 세종은 즉위 초기 상왕인 태종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정치를 펼치지 못하다가 집권 4년, 아버지 태종이 승하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강력한 카리스마 태종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세종에게로 어떻게 권력이 넘어가는지, 태종 승하 이후 오롯이 스스로 선 세종이 자신만의 정치를 어떻게 펼치고 어떤 업적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상왕이 된 태종부터 살펴봐야 이야기가 풀릴 것 같습니다. 통상 상왕이라고 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위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전직 상왕들인 태조와 정종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태종은 달랐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직접 왕위를 물려준 데다가 군사권인 병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즉 가장 큰 힘은 자신이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군사와 관련된 업무는 태종에게, 나머지 업무는 세종에게 보고를 했지만 군사가 아닌 업무라고 해도 세종은 태종의 의견대로 결정을 하였으니 태종은 말 그대로 왕 위의 왕, 진정한 상왕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태종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병조 참판.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차관 정도가 되는 강상인이 군사에 관한 업무 보고를 태종을 제쳐놓고 세종에게만 한 것입니다. 요즘도 결제선에 있는 사람을 건너뛰고 결제를 올리거나 결제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결제를 올리는 것은 패스당한 사람에게는 심한 결례인데 왕정국가에서 병권의 최종 결제권자인 상왕을 제끼고 결제를 했으니 이건 엄청난 일인 것이었습니다. 역시 태종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의금부를 시켜 어떻게 된 일인지 철저하게 진상조사하라 명했고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와중에 세종의 장인 시몬대감의 동생 심정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정이 연루되자 태종의 눈빛은 다시 변합니다. 외척들에 대한 강력한 경계심이 또다시 발동된 것이죠. 강상인과 심정은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지만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태종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영의정 시몬도 군사는 마땅히 한 곳에서 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강상인의 단순한 실수는 상황의 병권에 대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으로 사건이 만들어졌고 이 사건으로 세종의 장인 시몬대감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온 시몬은 압록강에서 체포되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내와 딸들은 관노가 됩니다. 즉 세종의 아내 소원왕후 심씨의 어머니와 자매들이 관노, 즉 관아의 노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명색이 소원왕후 심씨는 나라의 왕비인데 왕비의 어머니와 자매들이 노비가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훗날 태종이 승하한 뒤 이들은 세종에 의해 다시 자기 자리를 찾게 되지만 태종의 엄청난 권력과 외척에 대한 병적인 경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으로서의 힘까지 만천하에 보여준 태종은 세종 4년인 1422년에 56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제 세종은 아버지가 깔아준 깨끗하고 넓은 정치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종이 붙잡은 쌍두마차가 있었으니 하나는 집현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황희와 맹사성으로 대표되는 노 대신들이었습니다. 집현전의 한자는 모을 집, 현명할 현, 전각 전입니다. 말 그대로 현명한 학자들이 모인 정각이라는 말이지요. 집현전은 고려 때 이미 설치되었지만 유명무실했는데 세종은 이곳을 확대 강화하여 수많은 젊은 학자들을 양성하고 수많은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였고 뒤에서 볼 수많은 발명품과 여러 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집현전에서 새벽까지 책을 보다 잠든 젊은 학자 신숙주에게 세종이 자신의 옷을 덮어준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집현전의 모든 학자들이 언제 임금이 올지 몰라 너도 나도 새벽까지 책을 봤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 중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은 정인지,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세종의 업적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황희, 맹사성과 같은 노 대신들입니다. 둘은 모두 할아버지 태조 때부터 왕을 보좌했던 신하들이었기에 세종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었고 특히 나중에 살펴볼 의정부 서사제 등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중요시 생각했던 세종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신하들이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했던 22살 때 이미 황희의 나이가 56세였는데 87세가 되어서야 겨우 정계 은퇴를 할 수 있었으니 세종의 황희 사랑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고 수많은 실용서적과 발명품을 만들었고 황희, 맹사성과 같은 노 대신들을 통해 관리들의 기강을 세우고 조정 대신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유교 정치의 이념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집현전과 노 대신들은 세종의 국정 운영을 위한 쌍두마차였던 셈입니다. 태종이 죽고 홀로 선 세종은 위에서 말한 쌍두마차와 함께 자신의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세종 시기는 태종이 이룩해 놓은 왕권 안정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기틀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시기였습니다. 북방을 개척하여 지금의 국경선을 확보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로 평가받는 훈민정음을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우리만의 자주적인 역법사인 칠정산을 편찬하여 조선의 시간을 찾았습니다. 칠정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천체 관측 기구와 시계 등이 만들어지며 천문 과학 기술이 도약하였고 유교적 의례에서 사용하는 음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실용서적들이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편찬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다양한 업적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 분야입니다. 세종 1년 왜구가 충청도에 상륙하여 민가를 약탈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때는 태종이 상황으로 강력한 병권을 쥐고 있을 때입니다. 태종은 이종무를 시켜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선제 공격하게 하고 왜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 때 일어난 대마도 정벌입니다. 세종 때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병권을 쥐고 있던 태종이 일으킨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구와 왜구는 다른 말입니다. 왜구는 일본의 해적을 말하고 왜구는 일본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 대마도 정벌을 통해 토벌했다는 것은 왜군이 아니라 일본의 해적인 왜구들입니다. 남쪽에 대마도 정벌이 있었다면 북쪽에는 여진족 정벌이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우리나라 북쪽에는 여진족들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이에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여진족들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압록강 상류 지역에 사군을 설치하고 두만강 하류 지역에 육진을 설치하여 여진족들이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최윤덕이 설치한 사군은 여연군, 자성군, 무창군, 우예군이고 김종서가 설치한 육지는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입니다. 이때 설치된 사군 육진에 의해
오늘날의 국경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군과 진은 모두 성을 쌓고 방어 진지를 구축한 군사적 목적의 행정구역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윤덕은 무관이지만 김종선은 문관이었습니다. 흔히 육진을 개척하고 여진족을 몰아낸 이미지 때문에 김종서를 무관, 즉 장군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김종서는 키도 크지 않고 몸집도 아담한 문관이었습니다. 김종서는 단종 때 수양대군인 세조와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이므로 앞으로 문종, 단종편에서도 계속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여 지금의 국경선을 확보하였지만 땅만 확보되었지 그곳에는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하여 세종은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강제로 두만강 부근까지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는데 이것이 바로 삼인정책입니다. 한자로는 옮길사, 백성민입니다. 즉 백성들을 북쪽으로 옮기는 정책인 것이지요. 이로 인해 백성들의 원성도 있었지만 세종은 끝까지 밀어붙여 북쪽 땅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높였습니다. 국방에서의 업적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 한글 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통상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 체계 자체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 등을 해설해 놓은 책의 제목을 의미합니다. 이런 훈민정음은 1443년 12월 세종이 세상에 처음 내놓았고 1446년 정식으로 반포됩니다. 당시 훈민정음은 양반들 사이에서 언문이라고 낮잡아 불려졌고 한글이란 이름은 일제강점기 시대 주시경 선생님에 의해 처음 불려지게 됩니다. 당시 지배층들은 한자를 읽고 쓰는 것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학문을 익힐 수 없었고 여러 공고문들을 읽지 못하여 죄를 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세종은 이런 백성들을 무지에서 탈출시켜 이치를 깨닫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민정음은 세종 혼자서 만들었을까요?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을까요?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을 것이라는 게 과거의 통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세종 혼자서 만든 것이라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중론이 모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집현전의 실질적인 수장인 부제학 최만리가 세종이 내놓은 훈민정음을 보고 그 유명한 상소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최만리가 올린 상소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언문을 제작하는 것은 대단히 신묘한 일이지만 한자를 버리고 우리 글을 갖는다는 것은 사대의 예에 어긋나는 기이한 기회일 뿐입니다. 최만리는 이 상소문으로 한심한 보수 세력의 대표 이미지를 얻게 되지만 사실 이는 당시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튼 집현전의 실질적인 수장인 그가 모르게 훈민정음 창제팀이 집현전 내에서 가동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세종대왕 단독 창제설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아마도 왕자들과 공주 정도의 최측근들이 도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최만리의 상소 이후 별다른 신하들의 반대가 없었으니 이는 한글의 효용성을 신하들도 느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만들어 보급한 책이 바로 용비어천가입니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세종의 첫 번째 업적이라면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높이 평가할 만한 세종의 업적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역법서 칠정산을 편찬하여 조선의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세종 4년 1422년 1월 1일 그날은 일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임금은 일식이 있는 날이면 구식례라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해가 가려지는 일식은 불길한 징조였기에 다시 해가 나오기를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식의 예보 시간이 자꾸 일각, 즉 15분 정도 틀렸기에
의식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세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이유는 중국의 시간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 북경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쓰다 보니 한양을 기준으로 보면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세종은 결심합니다. 백성들에게 정확한 절기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천문 계산을 해야 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결심이 선 세종은 일사천리로 이를 진행시킵니다. 이천, 장영실 등을 불러 천체 관측에 필요한 관측 기구들을 제작하라고 명하고 정초, 이순지, 정인지 등 천문과 수학에 능한 지편전 학자들을 대거 투입하여 역설을 연구하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노비 출신 기술자에서부터 출중한 지편전 학자들까지 모인 국가 최고의 천문 프로젝트 팀이 가동됩니다. 장영실에 의해 혼천이를 비롯한 여러 천체 관측 기구들이 만들어졌고 이들을 활용하여 한양의 위도가 확인되고 칠정인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토성, 목성의 운행 궤도와 주기도 밝혀졌습니다. 세종의 결심이 있은 지 20여 년 뒤 1444년 마침내 한양을 기준으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찾아낸 달력이 완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법서 칠정산입니다. 당시 일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던 나라는 중국, 아라비아, 조선밖에 없었다고 하니 세종이 얼마나 우리 천문과학을 끌어올렸는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세종 시절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한 아버지와 관노였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장영실은 경상도 동래현, 즉 지금의 부산 지역 관노비로 지내다가 그 재주를 높이 본 세종에게 발탁되었습니다. 뛰어난 손재주로 발탁된 장영실에게 세종은 상의원 별자라는 벼슬을 주고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하였고 위에서 본 천문 프로젝트 팀에 합류시켜 조선의 천문과학을 도약시킬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천문 프로젝트는 결국 하늘을 연구하며 중국 시간이 아닌 우리 시간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천문 관측 기구와 시계들이 발명되었고 그 중심엔 장영실이 있었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천체 관측 기구로는 혼천이와 간이가 있습니다. 혼천이는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 관측 기구이고 간이는 혼천이를 간이하게 만든 것입니다. 혼천이는 고대 동서양에서 공이 널리 사용했던 천체 관측 기구였지만 세종 때 장영실이 다시 우리 하늘의 실정에 맞게 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18세기 실학자 홍대용이 만든 혼천이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장영실이 만든 시계 중 대표적인 것이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물시계인 자경루가 있습니다. 앙부일구 뜻은 우러를 앙, 가마솥 부, 나릴 그림자 구입니다. 하늘을 우러르는 가마솥 모양을 한 해시계라는 뜻입니다. 솥 모양의 그릇 안쪽에 24절기를 나타내는 눈금을 새기고 북극을 가리키는 바늘을 꽂아 이 바늘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눈금에 따라 시각을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앙부일구는 세종 때 만든 것은 남아있지 않고 조선 말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휴대용 시계인 현주일구, 천평일구 등이 있습니다. 발명품의 이름이 무슨 일구로 끝나면 나릴 그림자 구이므로 해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경루는 역시 세종의 명을 받아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입니다. 시각에 따라 종이나 북, 징이 울리는 등 자동으로 현재 시각을 알려주는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추구기가 있습니다. 금속재 원통형 그릇에 빗물을 받아 표준화된 눈금의 자로 그 깊이를 측정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우량 관측 및 보고 체계가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자 문종의 아이디어로 장영실이 제작했다는 설이 최근 학계의 중론입니다. 이렇게 세종이 깔아준 판 위에서 승승장구하던 노비 출신 과학자 장영실은 자신이 감독하여 만든 세종의 가마가 부서지는 바람에
불경죄로 관직에서 파면되고 그 뒤 장영실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장영실을 두고 여러 추측성 의견들이 있지만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부터 혼천이 등을 만든 장영실을 보호해주기 위한 세종의 자작극이라는 주장과 천문 프로젝트가 끝나버려 장영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파면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과연 장영실은 갑자기 왜 사라졌을까요?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는 한석규, 최민식 주연의 천문에서 재밌게 다뤄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세종의 업적은 음악의 발달입니다. 유학의 뿌리였던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애와 악이었습니다. 여기서 애는 애의 범절을 말하고 악은 음악을 말합니다. 유교 국가에서 예를 중시 생각한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왜 음악까지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서의 음악은 유교적 의례를 진행하기 위한 음악을 가리킵니다. 유교 정치에서 유교적 의례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고 이 의례에 음악은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종은 당시 최고의 음악 이론가 박연을 앞세워 유교적 의례에 사용되는 음악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박연이 편경이라는 돌로 만든 악기를 갖고 세종 앞에서 두드렸는데 세종이 편경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소리가 조금 높다고 말했고 그게 정말 맞았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종과 박연 모두 음악 천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세종의 업적은 여러 실용책들의 편찬입니다. 세종의 집현전은 새로운 정책의 가부를 결정할 만큼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수많은 책들이 집현전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게 작성한 농업서인 농사직설, 우리나라 자주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학서, 한약 집성방, 동양 최대의 의학 백과사전인 의방육치, 군신, 부자, 부부의 삼강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려의 행실을 모아 편찬한 삼강행실도 등 각 분야의 굵직한 성과물들이 세종의 지휘 아래 집현전에서 편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태종편에서 우리는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를 선택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보고하는 책이었는데요. 세종은 이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6조는 의정부에게 먼저 보고하고 의정부에서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위주로 왕에게 보고하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군사, 인사, 사형에 관한 내용은 6조에서 왕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합니다. 이런 의정부 서사제를 통해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말이 좋아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당시 세종은 이 모든 보고를 직접 받을 만큼 한가하지도 않았고 세종 말년에 몸이 쇠약해졌기에 의정부를 통해 요약된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세종은 너무 업적이 많아서 핵심적인 사항들만 소개해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정책들과 인간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의 파격적인 출산 정책입니다. 세종은 출산 전후 관노비들에게 파격적인 출산 휴가를 줍니다. 당시 관노비의 출산 휴가는 7일 정도였는데 세종은 이 기간이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하여 출산 전 30일부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출산 후에는 출산한 여자 관노비에게 100일의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남자 노비에게도 아내가 출산하면 30일의 출산 휴가를 주었습니다. 거의 지금과 비슷한 복지 수준인데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세종입니다. 세종은 고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삼시세끼 고기 반찬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했기에 태종이 죽으면서도 유언으로 내가 죽어도 세종은 고기 반찬을 꼭 먹도록 하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예법은 상중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3년상을 치르기 때문에 3년 동안 고기를 못 먹을 아들을 생각하니 태종은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끊고 예를 갖추지만
2달도 못 가서 몸이 허약해져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 세종의 모습은 오늘날 10,000원짜리 지폐나 광화문 동상에 나와 있는 모습보다는 더 넉넉하고 살찐 모습일 것입니다. 삼시세끼 고기 반찬에 운동을 싫어하고 앉아서 책만 보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 연상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세종에 대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세종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만 살펴봤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영화 천문에서 세종 역할을 맡았던 한석규의 멋진 대사를 소개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명나라가 없으면 조선이 망하느냐? 조선은 조선만의 언어와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상으로 조선 4대 임금 세종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